네, 1시 30분 향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의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에 가장 눈여겨볼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구말리 출발하죠.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정치 전문 김보엽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을 내정하는 등 수석급 3명과 비서관급 5명 교체를 했습니다. 청와대 수석 인사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오전 상황부터 좀 두 분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수 전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여당 단독으로 채택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이현정 논설위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아마 법사위가 열려서 3분 만에 통과시켰더라고요. 예. 박주민 위원장 대행이 바로 통과를 시켜버렸는데 아마 뭐 예상됐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김호수 후보자 통과를 해서 지금까지 이제 33명째 즉 야당의 동의 없는 이제 장관급 인사에 대한 청문회 통과 같은데요. 보니까 2019년 2월 이후로 다 통과시켰더라고요. 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전에는 뭐 이렇게 좀 야당의 어떤 뭐 이야기 듣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다 그냥 바로 간다는 그런 신호로도 보이긴 하는데 근데 지금 아마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뭔가 좀 민심을 듣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다가 다시 이제 좀 인사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게 지난번 이 청문회 같은 경우는 막판에 뭐 김용민 의원 질에서 상당히 파행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야당에서는 청문회를 좀 더 연장하자라고 했고 여당에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 결국 그러다가 이제 그냥 통과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절차를 밟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열었으면? 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저 김호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딱히 지금 그 자체로만 봐서 심각한 결핍 사유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당 입장에 좀 더 명분을 쌓으면서 통과를 해도 좀 늦지 않다고 보는데 굳이 이렇게 바로 3분 만에 통과시켜버리고 그냥 임명하는 이런 걸 또 반복하는 것 같은데 좀 조급증이 있지 않나. 네.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아쉽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김보엽 기자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여야가 충분히 합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었을 텐데 네. 근데 이제 그 책임을 여당에만 미루기는 좀 민망한 상황이다. 왜냐하면 김호수 후보자 청문회 날짜를 한동안 안 잡았잖아요. 예.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계산을 많이 했었고 법사위원장 문제 가지고 그랬었죠. 여야 간에 충돌이 있었고요. 오늘도 그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한 차례 더 연기해서 오늘까지 날짜를 지정해서 그 결과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했으니까요.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곳인데 그런 절차들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청문회를 다시 하자는 주장은 좀 무리하죠. 사실상 청문회 김호수 후보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여야 의원 간의 설정 끝에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난 건데 다시 청문회를 한 번 더 하자라는 건 좀 무리한 주장 아니었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전 속보기 때문에 좀 짚어봤고요. 자, 청와대 수석 인사들에 대해서 좀 면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석급 3명의 비서관급 5명 교체. 민주당 출신 인사들을 요직에 배치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수석 인사들은 어떤 의미로 보시는지 김보엽 기자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보통 임기 말에는 여당 주도적으로 바뀝니다. 정치건 정책이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과의 소통을 강조한 인사 이렇게 보이거든요. 특히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의 경우 초대 대변인을 했었잖아요. 당시에 대변인 초대 그 인수위 기간도 없이 하면서 무리 없이 잘했다. 그런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기 말에 국민소통수석이란 중책을 다시 한번 맡긴 것 같고요. 다만 그 깜짝 인사라는 건 예상 바뀌잖아요.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인사를 했다는 점에서 살짝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혹시 언론을 통해 보도되지 않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문제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해석을 하면 정만호 전 수석이 다음에 강원도지사 출마 의중이 있어서 이번에 교체를 한 거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던데 그 외에 혹시나 개인적인 다른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현정 의원께서는요? 지금 문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정무하고 소통 쪽이거든요. 이제 이 두 부분을
이철이 수석을 이제 정무 쪽을 임명을 했고 네. 또 소통 쪽을 이제 박수현 전 대변을 임명했는데 저는 뭐 박수현 대변은 뭐 잘 알지만 뭐 사실 제가 봐서는 민주당 의원 같지 않은 민주당이라 봅니다. 굉장히 여야 의원들하고 소통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네. 제가 볼 때 아마 상당히 이 생각도 합리적인 분이기 때문에 아마 예전부터 잘해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아쉬운 점은 지금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이제 교체가 됐는데 여전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그 이광철 민정비서관이라든지 또 이인석 상황실장이라든지 또 김혜숙 인사수석이라든지 여전히 이제 바꾸지 않고 있어요. 네. 지금 이광철 그다음에 이진석 이분들은 이제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지금 지금 이제 이 김혜숙 수석 같은 경우는 인사수석인데 문 대통령하고 같은 이제 법무법인에 있었고 30년씩인데 사실 지금 인사와 관련돼서 지금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뭐 이거 인사 시스템에서는 할 만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 이게 시스템 문제가 있으면 시스템을 바꿔야죠. 그럼 본인이 뭐 시스템만 탓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검증을 못하면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그걸 지금까지 계속 그 시스템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일정 정도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책임을 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김혜숙 수석은 이게 있는 걸 보면 이제 뭐 거의 저는 뭐 인사는 이제 거의 앞으로 별로 없다고 봅니다. 뭐 이제 남아 있는 게 이제 과연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를 바꿀까 이 문제 같은데 이게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 이제 마지막 인사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사라는 게 만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인사는 만사인데 이렇게 인사가 결국 뭐 33번이나 되는 역대 최고의 기록을 지금 세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좀 책임도 좀 물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상황이라서 좀 아쉽습니다. 예. 더 이상의 인사는 없을까요? 김덕기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인사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거의 모든 언론이 33이라는 숫자 야당의 동의 없이 인사를 강행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과연 문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의 책임만 있는가 야당의 책임은 없는가 네. 이것도 같이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보면 김호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야당이 반대를 하면 반대한다는 기록을 남기고 인사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청문회를 다시 한번 요구하고 이런 좀 무리한 주장을 하는 걸 보면 네. 다음 대선을 겨냥을 해서 현 정부는 독재 정권이다. 이전 정부와 다를 바 없다. 이런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7월 1일 기준으로 권리당원의 투표 자격을 확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저 국민의힘 쪽은 뭐 11월까지도 선발 상황이 계속될 거다라고 하는데 민주당만 너무 앞서서 미리 정하는 거 아니냐. 경선 좀 미루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당원 당규대로 대선 일정 치르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현정 논설위원께서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뭐 이재명 지사가 반대하면 사실은 그냥 가는 겁니다. 뭐 이재명 지사의 이제 뜻이 중요한데 현재로 봐서는 그냥 강행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7월 1일 기준으로 한다는 게 권리당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당비를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내야지만 이제 자격이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권리당원 투표 자격을 이제 부여하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9월 9일 날에 이제 경선 치르는 거는 현재로서는 뭐 거의 확정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에서 이제 늦춰야 된다. 이런 또 백신 맞고 난 다음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있지만 어쨌거나 이거는 키는 일단 이재명 지사에게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출마 선언들을 잇따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정세균, 이낙연 또 이재명 지사도 좀 뭐 대충 6월, 10월 정도에 하지 않나 싶어요. 일단 출마 선언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레이스에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4명인가요?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이 또 50%가 안 되면 네. 결선 투표까지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과연 그럼 결선 투표 이 문재인 대통령은 초반에 끝나버렸습니다. 50% 넘어서. 근데 과연 이재명 지사가 과반을 넘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 만약에 또 이게 결선 투표를 가버리면 또 한쪽에 또 응집 현상이 생기거든요. 네. 그게 지금 남아 있는 이제 변수가인 것 같습니다. 이낙연, 이재명, 정세균 빅3 이렇게 언론에서는
이름을 붙이곤 하는데 지금 보면 박용진 의원이 선언을 했고, 네, 이광재 의원도 했고요. 이광재 의원도 선언을 했고, 뭐 이인영 장관, 뭐 임종석 전 실장, 뭐 추미애 전 장관, 뭐 다양한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이게? 13명이란 얘기까지도 나오는데요. 지금 그래요? 충북도지사도 예. 세종시에서 양승조 지사. 지사도 선언을 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선언을 했다가 본선을 못 간 부분, 정식으로 레이스를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세 분 외에도 이제 이인영 장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런 분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장관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이제 이 장관을 아끼는 분들은 좀 만류를 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그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렇죠. 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열렸는데 하반기 희망이 좀 있죠. 그렇죠. 네. 거기에 집중을 해서 뭔가 성과를 남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러 명 중에 한 명으로 하는 것보다. 네. 임종석 전 실장의 경우에는 출마 결심을 굳힌 걸로 저는 알았었는데 네. 막판에 고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광재 의원이 뭐 그 세대 학생운동 지도급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세대 교체, 정치 교체라는 슬로건을 걸고 이미지를 좀 선점한 듯한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막판까지 좀 고심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거의 뭐 이제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측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제 거의 이번에는 접는 것 같은 분위기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후보군들이 뭐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 사실 이제 지금 단계에서 사실상 이제 5% 이상 나오지 않으면 참 이게 본선 가기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선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뭐 단시간 내에 이미 또 알려진 인물들이고 네. 뭐 전혀 새로운 지금 뭐 윤석열 전 총장 같이 뭐 그런 식이 아니라면 아주 새로운 사람이 지금 나오기 지금 쉽지 뭐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네. 쉽지 않고 이제 다들 이제 지금 이름을 얹어놓고 뭐 차기나 또 뭐 이런 등등을 이제 바라보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인지도도 좀 쌓고 그렇습니다. 인지도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구도는 보면 일단 3자 구도로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면서 이제 나머지 이제 박용진 뭐 그다음에 이광재 이런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선전하느냐. 따라서 이제 차기 후보군으로 이제 거론될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까지 만약에 이런 뭐 임종석, 이인영 이런 분들은 이야기 안 나오는 거 보면 거의 뭐 레이스를 포기를 한 것 같고요. 아마 결국은 지금 6월 달 지금 이제 내일이면 6월 1일인데 이 시점까지도 출마 선언을 안 한 걸 보면 일단 현재로서는 이제 3강, 1강, 2중, 뭐 2약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뭐 그런 구도로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일이면 6월 1일이고 벌써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선이 내년 3월이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자, 시사구말리 이현종, 김보엽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엔 국민의힘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비 경선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고 신진 대 중진 대결이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신진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 한 명만 남고 중진에서 이제 4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이준석 전 최고가 1등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18대 0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0선이고 나머지 4명을 다 합하면 18선이거든요. 예. 18대 0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치판을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보는 저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까지 민심이 변하나? 라는 걸 정말 느낄 정도로 지금 또 오늘 여론조사 등등 나온 걸 보면 뭐 더 점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또 이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후원금을 모집할 수 있거든요. 네. 예비가 되면. 근데 딱 3일 만에 1억 5천만 원 그냥 다 채웠다 갑니다. 그것도 전부 다 10,000원 뭐 2만 원 이런 소액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네.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기가. 더군다나 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권에 들어온 지 한 10년 정도 됐고요. 특히 이제 이 지금 예전에 우리가 보면 김대중 그다음에 김영삼 이철성 이 40대 기수론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아마 제가 볼 땐 제2의 아마 뭐 이준석 후보는 30대니까 예, 예. 30대 기술원이 아닐까 그 정치권에 큰 파문이 일으킬 것 같아요. 결국 이거는 아마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제 좀 바뀌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정치권 다 바꿔라. 네, 뭐 이게 이 586들 그다음에 기득권 그다음에 3선 4선 5선 하면서 도대체 뭐 했냐. 이 부분에 대한 질타가 결국은 이준석 후보 쪽으로 상당히 쏠리고 있는 것이다. 이준석 개인이라기보다는 현재 시대가 안고 있는 20대 30대의 열패감들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이준석 후보한테 투영이 되면서 결국은 이 바람이 제가 볼 때는 어떤 뭐 이 저 여론조 전문가는 윤석열 현상보다 더 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만큼 이준석 지금 현상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지켜봐야 될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김보혁 기자는요? 정치를 오래 한 분들이 참 면목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면목이 없다. 예, 예. 국회의원도 아니고 젊은. 그야말로 영선 의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 예. 변화의 바람을 타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돌풍이라고 부를 정도로. 예. 다만 그 예비 경선은 본경선하고 다르게 이 제대로 된 토론도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후보자들이 많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인지도, 인기 투표의 영향이 컸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진들 몇 분 후보가 있었는데 다른 분들은 다 떨어지고 이준석 후보 쪽으로 쏠림 현상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본선에서도 충분히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선에 당선이 될 정도로 대표 한 명만 당선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정도로 계속 쭉 이어질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정도였어라는 의구심들은 다들 또 놀라움들은 다들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두 분께 좀 여쭤볼게요. 만약에 그러니까 의원 경험이 한 번도 없다. 네. 이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을 접수한다. 당대표가 된다. 어떤 일들이 예상되세요? 그러니까 참 우리 정치사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우리가 겪잖아요. 그거는 보면 지금의 시대 상황이 결국은 이 큰 정말 저는 세대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거의 뭐 혁명적인 상황이라 봅니다. 네. 왜냐하면 20대 30대들이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이 정치에 그런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집 마련하려고 그러면 뭐 한 오늘 기사를 보니까 18년 19년 해도 서울에 집 못 마련한다는 거 아닙니까?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집을 못 마련하면 결국 결혼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앞으로 삶 자체가 어두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정치권은 여전히 변화하지 않고 있고 또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건 한 번에 저는 변화가 정말 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거 실질적으로 이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앞으로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 한 4-5차례 하죠. 이제 등등을 통해서 또 토론의 강점이 있는 후보잖아요. 그렇죠. 또 네. 이게 워낙 뭐 그동안 저하고도 같이 많이 했습니다만은 순발력이 뛰어난 친구여서 그러니까 그만큼 아마 이제 토론을 통해서 좀 이게 국민들한테 뭐 여전히 겸손하다 이런 등등만 보인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대선하고 바로 연결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혹자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송영길, 이준석 두 사람이 딱 섰을 때 국민들은 어떤 인상을 받을까. 그 보수 야당에서는 30대 대표 그다음에 진보당에서는 50대 중후반의 이제 대표 이런 인상들 이를 보여지면 상당히 아마 제가 볼 때 큰 정치의 어떤 그 회오리가 있고 이게 이제 대선 분위기가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민주당으로서도 이거 그냥 쉽게 앉아서 봐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 이게 나름대로 이 큰 흐름을 어떤 식이든지 타야지 아우 저는 뭐 경험도 없고 아직 뭐 일천에 이렇게 취급해버리고 뭐 차찬 속의 태풍이야 이렇게 취급해버리면 나중에 큰 코 잡을 수가 있어요. 네. 김보혁 기자는요? 30대면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네. 그 요새는 대기업에서도 임원에도 30대가 있고 예전에 닷컴 열풍이 불 때는 그때 30대가 다 대표이사 사장을 했었잖아요. 충분히 경험이 있고 의사 능력이 있고 판단할 능력을 저는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준석 대표를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직도 조심스러운 게 그 20대 30대 청년들의 고통을 대변하는 후보 20대 30대 청년들이 정치의 변화를 바라는 강한 열망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본선에서 투표는 당원들 70%가 투표를 하는 거거든요. 네. 일반 여론조사는 30%를 반영하는 거고요.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원들의 20, 30%
30대 비중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대구 경북 중심의 나이가 많으신 당원들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을 텐데 이분들이 과연 20, 30대의 그런 심정을 반영을 해서 그래 우리 국민의힘도 지금 30대 대표가 나올 때쯤 됐어 하고 그런 바람을 실어서 투표를 하실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30대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을 책임지게 된다면 네. 정치권에 여야를 막론하고 아주 큰 변화의 회오리가 불어닥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요. 예비 경선 때 제가 이게 투표 이거 지역별 현황을 보니까 당원들 투표하고 일반 국민 투표하고 거의 동조 현상이 일어나요. 같이 간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구석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원 투표 같은 경우도 이제 당원들의 지역별 그 안배에 따라서 이제 한 것이고 거기에 또 민주당 지지는 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도 보면 5, 60대 당원들은 보면 자녀들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자녀에 대한 문제예요. 20, 30대 이제 하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전같이 이게 참 그 코로나 국면 저는 영향도 있다고 보는 게 예전에는 이 체육관에서 전당대회 하거든요. 그러면 버스대로 이제 다 태워서 옵니다. 그러면 자기 후보 지지하는 버스대로 와서 그 투표를 하면 이게 체육관 투표를 하게 되면 계산한 만큼 표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그걸 못해요. 조직 선거를 못해요. 이게 아주 저는 이번에 이준석 현상이 힘을 받는 특이한 현상이 예전처럼 뭐 버스 떼기로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 SNS나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이준석 후보 강점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후보들은 굉장히 좀 속이 탈 겁니다. 네. 청취자 453 하나님은 황교안 전 대표도 의원은 해본 적은 없지 않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준석 전 최고가 저와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영선 의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황교안 전 대표도 그렇고 윤석열 전 총장도 지금 의원한 적은 한 번도 없지 않느냐. 그렇죠. 여야 1, 2위 대선 주자가 다 의원 출신이 아니죠. 그러네요. 예. 예. 뭐 그 얘기도 좀 하더라고요. 또 0069님도 정치인도 정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중진들은 상당히 긴장할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래서 중진들이 사실은 이게 단일화를 해야 돼요. 네. 이기려면 단일화를 해야 된다. 단일화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단일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게 네. 지금 보면 나경원, 주호영 아마 두 후보 같은데 이게 단일화를 하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30대 지금 이준석을 상대로 지금 4선 5선들이 단일화를 한다? 싸우자고. 이게 또 모양새가 아주 빠집니다 사실은. 예. 그렇게 되면 이게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5선 했다고 경륜을 자랑하는데 아니 한 번도 국회 못 해본 사람하고 대결하면서 내가 그럼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게 상당히 정치적 명분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다고 봐요. 이것 또한 이제 이번 선거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옛날 같으면 결국은 자기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이제 단일화를 하고 당직 나누고 뭐 이런 걸로 합의해서 하는데 지금은 그걸 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진 구조예요. 그러니까 참 외통수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외통수. 이렇게 되면 단일화를 먼저 제안하는 사람부터 이 어린 사람 대결한다고 단일화를 해? 뭐 이런 또 오히려 지금 역효과도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선뜻 지금 결심을 못하고 있는 게 아주 희한한 상황입니다. 예. 단일화를 할 수 있는 딱 하나의 조건은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될 경우에 당이 깨지거나 아니면 그런 걸로 인해서 단합이 되지 않아서 정권 교체가 안 된다거나 대선에 질 수밖에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는 특정 후보 편이다. 이준석 후보는 경험이 없어서 바깥에서 후보들을 데려와서 단합하지 못할 거다. 이런 공격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중진급 후보들이 사실 체면이 안 서죠. 네. 그렇다면 그동안 자신들은 정치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정권교체의 희망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권 후보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강릉을 가서 네. 권성동 의원을 만났어요. 그 외갓집이죠. 그러니까 네. 강릉이. 그러니까 현역 정치인을 만난 첫 번째 사례라고 언론에서는 얘기하던데. 저는 참 이게 의미가 있다고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지금 정치적 계산을 하고 행보를 한다라면 굉장히 해석할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럼 뭐냐면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 기업을 찾아갔죠. 반도체 기업을 찾아갔죠. 근데 그동안 사실은 공개적으로 정치인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네. 전부 다 이제 뭐 전문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전화만 왔다 갔다 한 거 같고. 네. 전화만 왔다 갔지 실제로 정치인을 만난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제 권성동 의원은 아주 특수한 관계가 외갓집이 강릉에 있는데 그 바로 옆집에 살았거든요. 정진석 의원하고 이제
윤석열 총장 외가가 그 어렸을 때 같이 놀았대요. 네. 그 나중에 이제 저렇게 알게 되고 또 윤석열 총장이 그 서울대 다닐 때 그 모의 재판에서 그때 전두환 대통령한테 그때 사형 선고해서 도망 다닐 때 그때 이제 강릉 쪽에 좀 머물렀다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사진까지도 공개가 되고 만나자고 한 것은 이제부터는 한 발짝 좀 정치화 저는 들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저걸 보면서 이제 윤 전 총장이 이쪽으로 나올 때가 이제 머지 않았구나라는 저는 신호탄으로도 보고 뭐 그중에서는 이제 국민의힘도 충분히 하나의 자기의 행보 영역으로서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걸 좀 정치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는 이미 시작한 거고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대선 출마에 강한 의지를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 아직도 강한 의지를 느끼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 않은데. 예. 그리고 굉장히 여러 얘기 5.18에 대한 입장 표명도 하고 스타트업 방문하고 반도체 공부하고 그런다는데 그게 그 자리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리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공부라면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공부 잘하는 대통령, 공부 잘한다고 대통령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국민들은 다른 얘기를 듣고 싶을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생각에서 대통령을 하고자 하는가. 네. 나는 어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가. 이 얘기를 윤석열 전 총장은 대선 출마를 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너무 늦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늦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럼 언제쯤 선언을 해야 된다고 볼까요? 뭐 그는 뭐 저희들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고 네. 사실은 평생 검사를 하다가 이제 정치하려는 분 같으니까 나름대로 자기의 입장을 좀 어떤 정리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일단 7월은 넘기지 말아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들이 그래도 검증도 하고 여러 가지 정치 철학도 좀 알아야 되고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니까요. 네. 이제 그 레이스를 하려면 저는 아마 6월 중순 좀 넘어가면 국민의힘 저기 끝나고 나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사구말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이현정 논설위원 또 김보협 정치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태훈의 시사본부 월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6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